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 잘 짓는 방법입니다. 집 잘 짓는 방법은 제가 현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블로그를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채널에서 댓글에 옳지 않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차단을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편하게 오셔서 편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유튜브를 해보고 블로그를 운영해 보니까 결론은 어차피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른 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하지 말라 해야 된다는 건 강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시 오지는 않겠지만 차단을 해제시키고요. 그리고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 짓는 방법은 지금 뒤에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보면 집 짓는 방법, 잘 짓는 방법, 저렴하게 짓는 방법에서 참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직접 일일이 훑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고 이런 내용이겠구나 해서 제 생각을 가지고 그 제목에 대한 부분들을 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을 보고 얘기를 하면 특정 부분에 대한 비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한 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제목만 보고 이런 내용을 다루었구나 하고 저 역시도 원고를 만들어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본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다년간 이 업계에서 생활을 하고 시공을 하고 상담하면서 겪은 내용과 여러분들이 전화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을 취합을 해서 만들었음을 알려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집 잘 짓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집 짓는 순서를 알아라, 순서만 알아도 절반은 성공을 한다, 그런 내용과 직접 집 짓기, 그리고 또 비용에 대한 리뷰, 원가 대공개, 그리고 집 짓는 핵심 팁, 꿀팁에 대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서는 당연히 기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기초는 기초 설비가 들어가겠죠. 수도와 오폐수 설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지 정리를 하고 평탄화를 하고 수도 오폐수 설비를 시공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전기가 지중화일 경우에 시리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가 타설이 되고 나면 철골 작업, 그리고 경량철골 주택일 경우에 패널 작업이 설치가 됩니다. 자, 패널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설비를 하고 방통을 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설비를 하고 방통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은 상황에 따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장마 기간이다 그러면 당연히 설비를 먼저 하고 방통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인테리어를 해야 공사 기간이 단축될 수가 있고요. 또 한겨울에 너무 춥다, 조금 있으면 추위가 찾아온다, 마찬가지로 방통이 먼저, 미장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실내 작업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 평범한 경우에는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개인의 취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하고 마루를 깔고, 마루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72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단단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72시간 동안은 안 밟아 주시는 게 좋고요. 밟더라도 사뿐사뿐히 걸어 다니시는 게 좋고, 또 마루를 깔고 뜬 자리는 시공자들이 무거운 걸로 눌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피해서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루까지 끝나고 나면 싱크대와 붙박이, 기타 등등 가구가 들어오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제 마루를 깔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준공 청소도 있어야겠죠.
중공 청소는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하면 약품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먼지와 창틀은 청소를 해드리고, 어차피 이사를 하시고 나면 집 청소는 한 번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중공 청소에 대한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자, 직접 집 짓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했다고 해서 나도 뭐 용접은 좀 하고 뭐 자르기도 하고 하니까 내가 해도 되겠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나는 이거 저것 모르면 배워서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없고 그냥 남이 하니까 시작을 하게 되면 분명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집 짓는 분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 집은 얼마에 지었어요 하고 자랑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본인의 인건비와 기타 지인의 도움 등, 그리고 식대 및 기타 등등의 경비가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원가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이 멀어집니다.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냥 얼마에 지었대, 나도 이렇게 짓고 싶어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리뷰, 원가 대공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역시도 그냥 단순 비용에 대한 모든 게 생략되어 있는 자재비, 그냥 우리 집 싸고 좋게 지었어요. 축하받을 일입니다. 정말 잘하신 일이고요. 하지만 나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비교가 들어가고, 나는 나의 인건비를 얼마를 책정을 했고, 물론 본인의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대기업을 다니시고 연봉이 억대인 분이라면 본인의 인건비는 하루 인건비가 30만 원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휴일과 기타 등등 휴가고 뭐고 다 뺀다면 3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현업에서 뛰고 있는 분보다 인건비가 비쌉니다. 아니면 뭐 나는 그냥 돈에 욕심이 없어서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저렴한 금액을 가지고 1년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지으셨다면 본인의 인건비를 그만큼 낮추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편차가 심합니다. 내가 대기업 다니고 나 비싸니까 내 인건비를 40만 원 적었으면 보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누군가가 우리 집에 얼마에 지었어 하고 인건비부터 모든 게 빠졌을 때, 이 사람의 인건비를 추론해보고 또 나의 인건비를 추론해봤을 때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렇게 따지면 현실적으로 의뢰를 하는 것과 직접 짓는 거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는 건, 내가 직접 지으면 잘된 부분은 당연히 잘한 거지만 못한 부분은 두고두고 머릿속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팁, 집 짓는 데 있어서의 핵심 팁,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순서가 있고 그에 따른 시공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은 특수한 상황, 꼭 우리 집에는 내가 만약에 경량철골조 주택인데 철근 콘크리트 조에서밖에 될 수 없는 걸 해줘라,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집인데 경량 철골조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걸 해줘라 했을 때는 특별한 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거는 해본 사람의 노하우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의 특별한 팁은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다 이 모든 게 내 채널을 홍보하고 여기 와서 배워서 좋은 집을 지어라 라는 좋은 의도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집은 대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짓는 거지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짓는 집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그렇습니다. 특수한 공법이 들어가고 특별한 방법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무조건 건축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대중적인 방법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진 시방서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에 대한 생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집 모양이 복잡하면 비싸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단순하게
짓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시면서 우린 단순하게 짓고 싶은데 처음에 물어보시는 말은 평당 얼마예요?입니다. 간단하게 지으면 평당 금액이 저렴하고 복잡하게 지으면 평당 금액이 증가할까요? 질문처럼 집은 일정 부분 평당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어느 정도 화려하고 사각형이고의 차이는 기본 형태의 차이고, 물론 기둥이나 철골에 대한, 그리고 판넬의 양에 대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들은 평수나 바닥 면적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 집의 높이는 보통 우리가 3m, 낮은 부분을 3m를 기준으로 짓습니다. 모든 자재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좀 높이 짓고 싶다,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을 확 올리고 싶다, 이 층은 아니지만 그랬을 때야 모양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의 금액이 증가는 하겠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형태의 일반적인 모양을 짓는다고 하면 모양이 좀 복잡하나 단순하나 금액의 차이는 대동소이하다. 그게 정답이고 팩트입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내가 원하는 집을 꼭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사각형 집, 그거 금액으로 그렇게 절감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자유경쟁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장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키우신 사과, 나는 정말 농약 한 번도 안 했고 풀도 다 예초기로 정리하고 유기농을 열심히 키웠는데, 옆집에 사는 A씨는 농약도 하고 막 키우고 개당 1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키우신 사과는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A씨가 100원 받으니 나도 100원에 받아야 할까요? 정말 나는 소비자를 위하고 내가 아끼고 잘 키운 것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드실 수 있게 하지만, 이게 참 현실은 냉정하게도 A씨도 100원 받고 나도 100원 받다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엔 유기농이지 하고 하지만 가격이 같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겠죠. 가격이 같아, 왜 유기농이 가격이 같아, 더 비싸야 되는데 유기농이 아닐 거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 해도 판매도 덜 되고 상처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거 유기농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요? 하지만 나는 정말 좋은 뜻에서 이거 정말 유기농이고 싸게 팔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고요. 마찬가지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짓는 분들의 실력과 자재의 운용, 자재의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금액의 차이는 나고, 좋은 걸 쓰고 잘 짓는 사람들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니까, 내 집이기 때문에 평생을 모아서 짓는 내 집이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내 집만큼은 저렴하고 좋게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벌어서 모든 걸 투자해서 짓는 집이 저렴하고 잘 짓고 내가 원하는 걸 예산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 넣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이 역시도 욕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집 잘 짓는 방법을 분석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은 집은 꼭 있고 저렴한 집은 꼭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하면 잘 지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되신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범위는 바로 돈입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고 싸다 하면 이유불문하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같습니다. 제가 저희 집을 지어도 저 역시도 제가 이게 업인데 좀 더 저렴하고 싸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서 사과 얘기를 하였듯이 판매자도 소비자도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좋은 집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집을 지을까?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집을 짓는 가장 기본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가족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액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가족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 집에 필요한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전공자입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해서 뛰어나고 월등하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전문가는 아닌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고요. 가족이 필요한 상황, 곧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이고요.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심과 이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독단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가족의 의견을 무시한다든지 하면 집을 짓고도 가족과의 사이가 서먹서먹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가족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집을 지으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 그냥 남이 있으니까 나도 하고 싶다라고 가족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로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고, 남이 해서 그냥 막연하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은 대화로 풀어나가시면 그렇게 금액의 증가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원하는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유 공간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냥 집에서 거실과 주방이 공유 공간이, 왜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니까. 하지만 그 외에 공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아빠도 사용하고 엄마도 사용하고 아들도 사용하고 딸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유 공간이 생기면 하나의 비용으로 4명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는 거, 이것들은 가족과의 깊은 대화에서 스스로가 생각해낼 수 있고 가족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건 오지랖일 수 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남하고 대화를 하면 참고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하지만 가족과 대화를 하면 금방 성질을 내고 화를 내버립니다. 집을 짓는 기회가 어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과의 대화를 늘리고 거리를 좁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꼼꼼하다는 건 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강하고 무섭게 들릴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번 지은 집을 수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은 집은 수리 없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잘 지어드리려고 하고 꼼꼼하게 잘 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요즘 자재비나 인건비나 정말 비싼 시대입니다. 꼼꼼하다는 건 그만큼 쉽게 하면 폼을 한 번 더 쓰고 실리콘 한 번 더 쓰고 그냥 써도 되는 실리콘을 주걱으로 헤라로 밀어서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건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집은 짓는 사람이 저렴하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분명 꼼꼼한 집을 왜 저렴하게 못 지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꼼꼼한 사람은 저렴할 수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과와 같은 겁니다. 유기농 사과와 유기농이 아닌 사과와 값이 같다면 소비자는 유기농 사과를 사서 드시겠지만 생산자는 유기농 사과를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집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천성이 농부이고 손해를 봐도 남이 먹는 것인데 잘 키워야지 하고 손해를 보고 파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 내 아빠, 엄마, 아들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판다면 안 말릴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저도 이게 업입니다. 가족들을 보양을 해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손해를 보면서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욕심을 버리자. 요거는 잘못됐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니까 제목이 욕심을 버리자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알고 있지만 돈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그렇게 욕심을 내면 논리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고 한쪽밖에 못 보게 되는 거죠. 아닌 줄 알면서도 싸고 저렴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같은 금액에 좀 저렴한 사람한테 시키고 싶지만 약간은 비싸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모양, 내가 원하는 자재를 사용하는 분이 있으면 그쪽에 짓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예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결례가 될 수 있고 오지로 할 수도 있지만 방법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평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투자를 하고 그만큼 평수를 줄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족 간의 대화가 돼서 집이 결정이 되면 공유 공간이 생기면
물론 잠을 자는 각각의 방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공유 공간이 생긴다면 어쩜 약간의 평수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해도 평수를 줄 수가 없다는 건 안타깝지만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돈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평생 벌어서 내 집을 마련의 꿈을 이런 것들은 알지만 지킬 수 없게 합니다. 결국 욕심에 아니지만 그냥 내 욕심이 이 사람을 믿어봐 하게 됩니다. 저렴하지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일 거야. 해맑은 사람일 거야.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지어줄 거라 라는 그 욕심이 나한테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에 따라서 싸고 저렴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속삭임을 피하지 못해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싸다고 해서 나쁘고 하자 있는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싼 건 유기농 사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자재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정말 싸게 지어드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자재를 가지고 그 금액의 집을 지어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잘 판단하고 내가 욕심을 조금 버리고 정확한 선택을 하신다면 집 짓고 10년 늙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 점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건축주는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인 건축주는 현명해야 됩니다. 자재와 시공비에 대한 적절한 금액을 지불하고 본인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요구하고 업자가 그 요구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이해. 건축주인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 충분히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받아 적고 이해를 하고 모르면 또 전화를 해서 만나서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 오해가 없어야 결국에는 다툼이 없어지고 시공을 할 때 나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건축주께서 이렇게 원해서 저는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건축주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서로 구두상으로만 대화했든지 아니면 메모가 됐다든지 아니면 녹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혹시나 정확한 얘기는 오고 갔지만 건축주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걸 시공을 해야 되는 시공자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전에 대화를 오래 나누는 것이 서로의 차이점과 다른 점을 줄이는 거고 공사 시작 후에 서로의 이해가 달라서 다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자나 건축주나 양측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이고요. 제 경우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 6개월을 상담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길게 상담한 거는 서로에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 점은 꼭 묻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결론은 뭐 궁금하시면 1년 6개월 동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겠지만 상담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에는 예산이 늘어나지 못하고 예산은 멈춰 있고 물가는 뛰어서 1년 6개월 상담하고 집은 결국에는 못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궁금증을 푼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업자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고 업자도 소비자인 건축주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실수 없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고 시공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부터 트러블이 없고 공사 중단이 없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부분은 꼭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약서에 나오는 상호 신이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다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 돼야 서로를 믿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부탁하고 이행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적정 금액을 지급하고 명확한 요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저렴한 금액에 이거 더해줘 저거 더해줘는 죄송하지만 이건 소비자가 해야 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재래시장 가면 좀 더 줘, 좀 더 줘. 결국에는 딴 데 가서 사.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도 현명하게 생각을 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시고 정확한 요구를 하시고, 모르는 것을 굳이 비전문가인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비교 견적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A라는 사람이 이러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로 싸움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모르는 걸 물어보고 내가 들어보면 압니다. 적정한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은 사라집니다. 어차피 들어갈 금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 감언이설로 꼬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는 시공법에 대해서, 자재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질문과 다른 내용을 대답을 한다,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닌데 의심을 간다면 좀 저렴해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요. 좀 비싸도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한다면 그분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집, 훌륭한 집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싸고 좋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싸고 좋은 것이 나에게 올 확률은 적다는 것, 희박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면 내가 선택할 업자가 좋은 업자인지 나쁜 업자인지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금액을 지불하시고 꼭 필요한 것을 요구하셔서 후회 없는, 가족들이 오랫동안 편하게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지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집 지으셔서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